되게 편하게 할 거니까 너무 딱딱하게 하지 않을 거니까 편하게. 아, 목걸이는 쳤나? 네. 목걸이 안 쳤는 거. 잃어버렸어요? 아, 저 이름 못 적었어요. 기다려봐. 제가 이름이 뭐였죠? 이소은, 송은, 이소은, 목걸이. 없어요? 이름이 뭐예요? 승현. 승현이, 손승현. 목걸이. 목걸이. 어? 어? 청, 없네, 목걸이가. 가져갔나? 다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인가공, 인가공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단순한 이 조립하는 업무예요. 조립하는 업무.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이제 단순하게 인가공. 혹시 인가공 같은 거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공장에 아니 공장에. 뭐, 배관도 되고, 손톱깎이도 해본, 학교 학교에서 손톱깎이 해봤어요? 미준 씨? 아, 해봤어요? 그런 인가공은 앉아서 단순하게 반복적인 업무를 해요. 반복적인. 혹시 플라스틱 그런 거 만드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항상 분량이 안 나고 문제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강도 되게 중요해요. 앉아서 하니까 허리도 중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업을 제가 5일 동안 할 건데 편하게 PPT 전에 일단 영상부터 제가 보여줄게요. 재밌는 영상부터 하나씩 볼게요. 재밌는 영상 보면서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근로자 건강질환 관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 술 취하세요? 오다가 신호가 바뀌려고 하길래 좀 뛰어들기로네. 그런저나 어제 너무 과음하신 거 아니에요? 최 과장, 내 나이 되어봐. 하루가 다르다니까. 장님, 혈압약도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그러게 집에서도 술, 담배 좀 그만하라고 난리인데 그게 쉽나? 맞아요. 금연이나 금주는 인간미가 없으니 좀 줄이긴 해야죠. 형님, 얼른 구급차 불러요. 급성 심근경색이시고요.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합니다. 상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봐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건강질환의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이 여러분 제일 중요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장질환 등의 근로자 건강질환의 종류별 특징과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건강질환 발생기 개념. 산업재해에 어떻게 정의되는 여러 연구나 통계에 의해 직업성 손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무성 산업재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로자가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부가가나 운영하는 산재보험에 등록된 환자와 그 정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요 건강 문제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의 고위험군이 소아나 노인인 것과는 달리 손상의 고위험군은 주로 20대부터 50대 사이에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부터 조심해야 돼요. 혹시 학생 이거 듣는데 불편한 거 있어요?
괜찮아요? 잘 보이고 잘하죠? 네. 마스크는 나 마스크? 나는 저기 감기 기운이 좀 있어. 20에서 50대라면 경제활동 일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외국의 경우에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상의 3분의 1은 직업에 의해 발생하며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6분의 1은 직업 손상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 직업 손상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망과 장애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의하면 2001년 한 해 미국에서의 직업 손상은 390만 명이 발생되었고 8,500만 인치 작업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치고 아프고 그래서 장애를 얻고 뭐 사망하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편하게 보시면 돼요. 편하게. 오늘부터 제가 오전에는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했는데 오후에는 제가 인가공부를 하고 일주일 뒤에는 오전에는 이제 제과제빵 베이커리라고 오후에는 제가 청소 클린 업무 청소원들 있잖아요. 클린 업무하는 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다 이제 차고 해서 이제 직장에 다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진짜 막 컴퓨터 AI 수업은 또 6월 10일부터는 컴퓨터 AI 수업도 있어요. 예, 컴퓨터 디지털 AI를 할지 아니면 나는 제빵사가 될 거야. 빵을 예쁘게 만들지. 아니면 나는 커피 스무디, 에이드 이런 음료수를 멋지게 만들 거야 하는 바리스타 혹은 나는 환경 이런 소독 막 에어컨 청소 왁스 작업 이런 청소를 할지 아니면 단순한 인가공 제조업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죠. 제조업 쪽에 가서 나는 열심히 제조업을 할 거야. 근데 오늘은 제조업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알았죠? 근데 이 제조업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할 때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유의해야 되는지를 제가 일주일 동안 PPT와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편하게 보고 나중에 나는 항상 스트레칭 그리고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해야 내가 오랫동안 일을 건강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기업에 갈 거거든요. 기업에 뚜주루, 카카오, 그 천안의료원, 병원 이런 데 가서 이제 일 체험을 할 거예요. 견학을. 그때 갔을 때 유용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았죠? 네. 졸린 사람은 조금씩 내가 자주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얘기만 하고 가고 그리고 이거 편하게 보면서 단어 하나하나만 속도들이 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편하게 그리고 수업도 3시 반에서 지금 2시 좀 안 됐는데 한 3시 반 정도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이제 질의응답하고 끝낼 거예요. 질의응답하고 그러니까 다들 수업하기 전에 그래 일주일 동안 이제 나를 만날 건데 집이 어디서 멋있는 데서 왔네. 미순이 집이 어디 왔어? 두 정도? 두 정도. 집이 어디예요? 집. 대방. 집. 아산. 멋있는 데서 왔네. 집이 어디예요? 백성. 우리 집이랑 가깝네. 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이랑 가깝네. 집이 어디예요? 성수동 좀 머네. 나는 어디 무슨 동 사는지 맞춰봐. 나는 성성동. 성성동 살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할 건데 막 딱딱하게 안 할 거니까 편하게 물 마시고 오고 싶으면 말하고 물 마시고 오고 대신에 물 마시러 갔다가 너무 오래 있다 오면 안 되고 화장실 급한 사람들 편하게 화장실 배 아프거나 이러면은 화장실 갔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갔다 오고 그리고 수업도 3시 반에 끝나면은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내가 30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 되고 아니면 이 미래의 일 경험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해줄게요.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1기, 2기,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하고 나중에 기업에 나가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따가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어지는 영상을 내가 틀어줄 테니까 한번 잘 보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단어들만 꼭 인지를 하면 돼요. 항상 건강이 최고예요. 나도 건강하니까 일을 하는 거지,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좋은데 다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가서도 내가 아파서 못 나가고 이러면은 직장에서는 싫어해. 그러니까 항상 운동도 하면 좋고, 러닝도 좋고, 테니스도 좋고, 운동도 좋고, 그리고 스트레칭이 항상 중요하고, 알았죠? 상체든 하체든 전부 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싸움이 아닙니다. 대국과 싸움입니다. 대국으로서만 하시겠습니다. 그런 분이 많네. 그 지게차도 없는데 그냥 들고 가야겠다. 곧 있잖아. 또 드라가디어 쌍수라네. 산업재해에 어떻게 정의되는가? 여러 연구나 통계에 의해 직업성 손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후 수치 보호에서 주목받으니 소아나 노인인 것과는 달리 손상의 고위험군은 주로 20대부터 50대 사이에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에서 50대라면 경제활동 인구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외국의 경우에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상의 3분의 1은 직업에 의해 발생하며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6분의 1은 직업 손상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 직업 손상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망과 장애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의하면 2001년 한 해 미국에서의 직업 손상은 390만 명이 발생되었고 8,500만 인상 작업 손실비를 기록하였으며 1,321억 달러의 총 손실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작업 관련 손상은 장애의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력과 실제적인 재정 손실은 물론 생산력도 감소한다고 하니 더욱 관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손상의 발생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나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직업 손상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면서 중요한 것은 일반 질환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손상이 누락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 손상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직업 손상을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 승인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산재 자료는 4일 이상의 요양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손상 정도가 낮은 질병을 포괄하지 않고 있으며 4일 이상의 경우도 산재 환자가 직접 요양을 신청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산재 기피 또는 공상 등으로 산재 환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난 10년간 사업장 근로자 및 재해자의 변화 추이를 보면 초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지수 100으로 할 때 10년에는 사업자는 173, 근로자는 136, 재해자는 114로서 사업장 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재해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최근의 산업재해 자료에 기초한 산업별 직업 손상의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제조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기타 산업은 감소하였고 광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은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 분포로는 기타 산업이 전체 재해의 35.26%로 가장 늘고 건설업이 24.42%, 운수, 창고, 통신업이 4.53%, 광업이 1.18%, 전기가스 수업이 0.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재해가 여러 사업군에 분포되어 있죠. 직업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간제 고용 형태별, 사업장 규모,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균 근로시간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 기간제 고용 형태별로는 일용직, 파견직 등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직업성 손상 발생 비율이 높았고요. 즉 간접 고용 형태별로는
하청과 파견업체가 원청 기업보다 손상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도 안전보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비상용직은 상용직에 비하여 안전보건 체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고, 하청이나 파견업체는 형식적인 사용자와 실제 작업장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가 다르므로 안전보건 체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죠. 사업장 규모에 따른 비교에서는 근로자 수 4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 기업의 사고 발생 비율이 대규모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요구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소규모 기업은 안전보건에 투여할 수 있는 자원이 대규모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기업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가 참여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 봤으니까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인가공은 단순 반복 작업이에요.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의 특징, 그리고 작업 환경 관리, 인간공학적 작업 설계 및 개선, 이 목차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 반복 작업이란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인 거, 인간 수업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지속되는 동작적인 자세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작업의 형태를 말해요. 앉아갖고 계속 뭐를 조립하고 만들고 붙이고 땜빵하고 낙뎀하고 그런 작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근골격계 질환이란 뭘까요? 단순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기계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누적돼서 목, 어깨, 팔, 팔꿈치, 손목, 손, 이런 신경, 근육, 요 조직들에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질환, 아픈 거. 욱신욱신하고 아프고 그런 거. 좀 위험 요인이 뭘까요? 단순 반복 작업에. 뭐 그런 것도 있죠.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꾸정대하고 일을 한다거나,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일을 한다거나.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데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온도. 이런 반복적으로 하는데, 더운 날 에어컨도 안 나와. 그래서 막 더워. 열사병 걸리듯이. 아니면은, 막 겨울에 막 영하인데 바깥에 너무 추운데, 여기 막 히터도 안 나와서 너무 추워. 그러면 몸이 경직되겠죠? 그렇죠. 막 몸이 경직되고, 막 여러분들은 다 집이 따뜻한 데서 다 따뜻한 물로 씻고 자잖아. 그죠? 근데 일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손과 팔이 반복적으로 계속된 작업을 말하고 작업 시 손목을 자주 구부리거나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다리를 꼬거나 뭐 어깨, 허리를 구부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영상 하나 볼게요. 세계다가 네.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봐봐요.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와.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전문가의 하정입니다. 오늘은 보행자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출퇴근할 때 걸어 다닐 때 이걸 나온 게 맞네. 그 지게차도 없는데 그냥 들고 가야겠네.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퇴근해야겠다. 아직 다 안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것만 옮기고 밥 먹으러 가야지. 나는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좀 들어가 볼게. 고생했어. 내일 보자고. 그래,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일찍 들어가라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구나. 오늘 너무 힘들었군. 어떻게 될까요?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다 끝났다고? 그럼 주차해놓고 나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슬슬 어두워지네. 빨리 주차하고 퇴근해야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무도 출발 안 해니까 전조등은 안 켜도 되겠어. 아이고 아이고.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보행자의 안전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하고 나면 보행 안전의 목적과 재해 실태, 보행자 주요 사고 및 재해별 예방 대책, 각종 상황별 기본 안전 수칙 및 보행 안전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보행자를 위한 선진 기준 및 전략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보행 안전의 목적과 재해 원인. 보행 안전의 목적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통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OECD 국가별 교통사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1명으로 OECD 회원 국가 중 1위라고 들었습니다. 출근할 때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요. 3위순위고 그 외 다른 나라는 1명 이하이고 노르웨이는 사망자 수가 가장 낮은 나라였어요. 네, 말해봐요. 지게차 뭐 힘나고 사고 나가지고 사망사고 그렇죠. 이거 말고도 버스 가지고도 버스도 사고가 나고 오토바이도 사고가 나고 택시도 사고가 나고 출근할 때는 항상 나중에 어디 취업을 하게 되면은 꼭 교통사고,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요.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트럭 같은 데는 이게 시선이 잘 안 보이고 그렇죠. 안 보이잖아. 높으니까. 아, 똑똑하네.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37.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불명예스러운 1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과 그 내용은 심각한 수준이고 사고 감소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중시하는 환경으로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보행 중심 환경으로 교통계획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보행자의 안전으로 떠오른 것이죠.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사망 원인은 무단횡단에 있는데요. 무단횡단. 전체 사망사고로 여러분들도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일 때 건넌 적이 있죠? 저는 안 건너요. 아, 빨간불일 때 건너면 큰일 나요. 근데 파란불일 때도 그냥 건너면 안 돼. 건널 때
무조건 양쪽을 봐서 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버스가 오는지 꼭 보고 나서 네. 우회전 한 차량. 그치 우회전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운전 진짜 험악하게 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신경 안 쓰고 네. 바로 들리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항상 30km 미만으로 이렇게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도 쌩쌩 달리는 차들이 많아. 그러니까 항상 퇴근할 때 혹은 중간에 여러분이라면 기억하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갈 거 아니에요. 어디에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쌩쌩 달리는 차들을 조심해야 돼요. 네. 무단횡단이 제일 높아요. 시키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보행 안 중 시키는 사람이 74.9%, 차로 통행 중 8.9%,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중 5.6%, 빨간불에 건너는 건 불안해입니다. 그치 무단횡단. 보도 통행 중 1.7% 순으로 나타났고요. 지역별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순이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요인을 분석해보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 요인이 있고요. 이외에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계 불량을 초래하는 주간, 야간 여부와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세요. 교통사고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5년간 4,931건 발생하여 5,343명 부상을 당하고 93명이 사망했는데요. 한 해 평균으로 보면 986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9명이 사망하고 1,069명이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이 사고와 사망 비율에서 최대였습니다. 승용차에 의한 사고가 높은가요? 전체 사고의 48.9%, 사망자의 57.0%가 승용차에 의해 발생한 만큼 승용차에 의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고요.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순으로 수도권에서 약 50% 정도 발생했으며 사고 나갈 지역 중 80%는 서울이었습니다. 인도 횡단 차량 출입시설과 보행자 교통사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차장 주유소 등의 입구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는데 차량 진출입로를 따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 미설치된 경우에 건축 후퇴 공간 등에 주차하기 위해 인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건축 후퇴 공간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주차를 하게 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30개 장소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0개 장소에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이 중 5개 장소는 볼라드를 한쪽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지점이 부적절하여 차량이 진출입로 주변에 인도 위로 진입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맞아요. 주차장 주변 인도에 볼라드가 설치되지 않아 인도로 차가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보행자 주요 사고 및 재해결 예방 대책.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과거 5년간의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로 횡단 사망자의 40%인 391명이 사망했으며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8.2%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도로 횡단 사고의 치사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연간 264명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중 사망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단일로에서의 무단횡단 보행 사망자가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37%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횡단이나 차량 사이에 무분별한 보행을 금지하며 보행자 신호 위반 금지 등 보행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고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횡단보도 신호를 준수해야겠어요.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 안전수칙을 알려드리죠. 녹색 신호로 바뀐 후 바로 건너지 않고 좌우를 살핀 후 건너야 하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횡단 중 접근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건너 후 뛰지 않습니다. 또 정면 신호일 경우에는
건너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이미 진입했다면 빨리 건너가거나 되돌아가야 합니다. 저걸 안 네, 여기까지 하고, 원래 수업이 1시 반부터였으니까 지금부터 2시 반까지 15분 동안만 쉬는 시간 가질게요. Every person's skin type is different. 전국이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날이 이상 계속되면서 기상청은 폭염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이 더위에도 술땀을 흘리면서 작업하는 근로자분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덥죠, 요즘에? 좀 있으면 더 더워져요. 폭염이요, 폭염. 날씨가 무척 덥네요. 그렇네요. 승철 이런 거 치는 분들 열사병 많이 그렇지. 열사병 많이 걸리죠. 쓰러졌네? 이걸 그렇지,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물을 많이 마시고, 중간중간에 많이 쉬어야 돼. 더워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나무 수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 없이만 가면 너무 힘들어.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저 시간에 저물 한 잔 먹고 와. 물 한 잔 먹고 해야 돼. 네. 먼저 가세요. 저 이거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밥 먹어. 현장에 아무도 안 계시죠? 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 설진 씨만 나와서 뭐 쉬어가면서 좀 천천히 하라니까 물 많이 마셔요. 화장실 자주 간다고 잘 마시지도 않고. 그래도 많이 마셔야 돼요. 네. 좀 어떠세요? 아까 정신이 이러던 거 같고 지금 괜찮아. 아무도 없는 상황에 그렇게 쓰러지시면 멸사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하루였군요. 제가 왜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료들의 일상을 지킬 수 있어서 참 좋다. 자, 말해보세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을 준비 되었어요. 설진 씨는 무척 성실하고 늘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귀한 사람이야. 오늘도 그랬지? 일에 늘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쉴 여유도 없이 일하다 폭염에 쓰러지기까지. 봉사활동이 아무래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 보니 단위 업무량에 대한 압박감이 있기도 하죠. 쉬어가면 천천히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분명 문제긴 해. 폭염에 작업을 중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모두 지키긴 어려운데 현실이기도 하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 폭염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기상청은 해마다 6월부터 8월 사이에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도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밑을 넘어서면서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오면서 이럴 때 목계 작업이나 뜨거운 열을 뿜는 실내 작업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이나 일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이 위험한 것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사이 온열 질환 계획자 100명 여러분 더울 때는 일하다가 어떻게 하라고? 뭐 마시라고? 네. 폭염에 여름에 물 많이 마시면서 일해야 돼요. 26명 중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무서운 질환. 그 차이도 알아봐야죠.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을 잃게 되어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피부는 뜨겁고 건조하지만 상하지 않아요. 이럴 때 차가운 물로 체온을 빠르게 낮춰주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상태가 좋아졌다고 그냥 두면 안 돼요. 주변에 동료가 더워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럼 이제 물을 주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돼? 그렇지. 119. 119에 신고를 해서 얼른 조치를 해야 돼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반면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창백해지고 체온은 37도 이상 높지만 40도는 넘지 않아요. 이럴 때 30분가량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맞아.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에는 물, 휴식 이 세 가지가 필수지. 물, 그늘, 휴식.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작업 중인 근로자는 우리도 일하다 보면 여기 밖에 정수기 있죠? 네. 네. 쉬는 시간에 시원한 물 마셨죠? 네. 네. 시원한 물 나오잖아. 전 여기 아, 오케이. 15분에서 20분간으로 시원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대선 그늘. 그늘. 그 바깥에서 일할 때는 꼭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사업주는 작업자가 향한 가까운 곳, 낙하물이나 차량 통행 등의 위험 없는 안전한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늘막은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쉬고 싶은 사람을 충분히 수용할 만한 크기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늘막 안에는 편한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들이 비치해야 해요. 네, 휴식. 휴식 시간. 후기포가 발생되면 사업주는 1시간 주기로 10분에서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무더운 시간대인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목의 작업을 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그 시간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물, 그늘, 휴식 알겠죠? 예. 네. 꼭 기억해주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사업주의 의무시 그 의무를 인식받은 많은 수명을 줄 수 있는 내 의무가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게요. 좋아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할 권리를 위한 각자의 의무. 그것도 꼭 기억할게요. 행사장에서 가끔씩 저런 거 안 지키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안 지키면은 바로바로 신고하고 사업주에게 따져야 돼요. 나 왜 시원한 물 안 줘요? 나 왜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 안 줘요? 이렇게 근로자의 권리예요, 권리. 따질 수가 있어요. 알았죠? 예. 네. 그렇게 안 하면 사람 죽으면 비싼보다는 내놔야지.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다음 동영상 하나만 볼게요.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이제 인간공학이라든 제조업이라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근로자들끼리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거에 관련된 영상 하나 짧게 볼게요. 예. 인사청에 한국 자격증명대 라고에서 호명할 만한 여러분이 원하는 자격증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의사소통이란 뭘까요? 우리가 자주 했던 말로 말 한마디가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메시지로 서로 주고받는 과정, 생각과 의견, 그리고 감정이 조화되어 공통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안녕하세요. 안전교육 박현정입니다. 오늘은 10분 안전교육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 서로 소통이 잘 안 돼. 서로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지시를 하고 강압을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땠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일을 할 때는 일터에서, 직장에서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료고 직장 선배고 직장 후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항상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이 소통이라는 게 의사소통이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리고 내 의견이 이래.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화를 부드럽고 차분한 말투로 강압적이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차분한 말투로 대화하면서 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모르는 거를 배울 수도 있고 아는 거를 알려줄 수도 있고. 네, 봅시다. 는 이유,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원장 이렇게 하라고 했어. 말한 것도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을 보다 깊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보다 좀 그렇죠. 차분하고 예의.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신청자들에게 어떤 시간을 준비하셨나요? 네,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기본이 무엇이며 우리가 꼭 실해야 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의사소통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의사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갖는다는 습관이 있죠. 의사소통은 메시지로 서로 주고받는 행위나 과정, 의견이나 생각 또는 감정이 기반되어 공통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 우선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이 되게로서 의사결정이나 권한의 행사, 리더십, 조정과 통제를 이루어낼 수 있죠. 네. 저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답답하고 감정이 격양될 때가 많거든요.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부서 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서 내 직원 각자 성격이 다 다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경향이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설득이나 이해시키고 싶고 비판하고 싶어 합니다. 직원들이 각자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야기할 말로 그거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질문하는 것은 바로 소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열린 질문을 하십니까? 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수고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군. 오늘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겠나? 자네 의견은 어떤가? 그렇죠. 이것이 열린 질문이죠. 다친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힘들이 일하기 싫지? 별로 관심이 없구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만두고 싶지? 그렇게 말을 듣는 순간 사소통이 잘 되는 비교되리라 생각합니다. 하고 싶지가 않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대화되고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은 상대방의 의도대로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상대방의 비밀스러운 내용을 가볍게 전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이야기는 말할 시를 잘 맞추고 자기의 감정, 느낌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능력부터 말하지 마십시오. 메모하고 질문하고 대비를 끄떡끄떡 해야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좋은 경성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병신이란 무엇일까요? 즉 왕처럼 큰 기록, 10개의 눈으로 바로 인간 눈빛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지식을 얻게 됩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수님, 상대의 자부심을 살려주는 소통의 기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 자존심을 살려주는 말을 하면 관계가 원활히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존심은 있죠. 너나 잘하세요.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문제. 그래? 내 말이 맞아. 이런 말은 확인합시다.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기보다 잘 들어주고 서로 맞다 못치고 눈빛으로 공감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비난은 고래를 춤추게 하죠. 가볍게 하십시오. 꼭 부탁하는 의도로 말해야 합니다. 말하기보다 들어주며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기보단 또 함께 감정을 공유하면서 이해하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오원칙과 또 의사소통 사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한 5원칙을 말씀드리고 나면 들려 듣기처럼 설명을 읽고 밝은 음성으로 대화를 하며 밝은 마음을 가져야 의사소통이 잘 될 것입니다. 밝은 마음, 한번에 실행합니다. 대화 시 미소를 짓고 미소. 인사를 잘 하고 인사 중요하죠? 대화를 잘 나누고 칭찬을 자주합니다. 즉 미인 대식입니다. 유머와 유쾌한 마음을 지니시고 상대방을 비난을 하지 마시고 비판보다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불평불만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즉 유비비구입니다. 오늘 당신과 아름다운 대화를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직장에서의 안전대화법입니다. 자주 칭찬하라입니다. 작업 진행 시 안전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안전 행동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리 안전문을 쓰고 가더니 사실 내가 참 좋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표정도 변진력입니다. 직장에서의 좋은 표정을 짓는 것은 자기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동료들과 대화가 잘 되고 서로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침 출근 시 당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1번이어야 돼요. 1번. 사무실을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 번이신가요? 인류에게는 정말로 효과적인 기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면 고객을 대하지 마십시오. 나 외에는 다 고객입니다. 바로 개혁에 있는 동료부터 챙기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웃는 인상입니다. 직장에서의 리더나 간부는 웃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크게 웃어보세요. 크게 웃으면 즐거워집니다. 크게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웃는 리더, 간부가 됩시다. 동료를 대할 때 웃는 간부는 마음이 밝고 모든 면에 편안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 행복하고 살아가는 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머와 웃음이 넘치는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겠죠.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직원과 리더 사이에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따로 있으신가요? 직원들의 감성을 흔들기는 리더, 간부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게 일에 향한 설렘, 희망, 열정,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서로 협력과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하게 됩니다. 칭찬하는 리더, 간부가 됩니다. 칭찬의 요령에는 4가지가 있겠으나 웃으며 칭찬하고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즉시 칭찬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고 힘있게 칭찬하고 우리 모두 배려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소소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어려운 일도 힘을 모아 끝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 공략합시다. 안전의 배려심은 나를 보호하고 이웃의 사고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서로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인데. 늦어! 씻어야 돼! 뭐가 필요하든 그때는 아무다. 흥미 있는 직장은 재미와 웃음이 있고 내가 최고다, 멋지다, 또 독창적이고 서로 보답해주고 남을 항상 도와줍니다. 자부심 있는 직장은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그리고 통하는 회사를 만듭시다. 회사는 즐거워야 하고 조직은 통해야 합니다. 즐겁지 않고 통하지 않는 조직은 생명력을 잃은 조직입니다. 개인과 개인, 부서와 부서, 회사와 직원, 상하, 아우
아낌없이 치열하게 통하는 조직에서 화학도 달성고 발전도 달성해집니다. 통하는 조직은 필요이 넘칩니다. 통하는 조직에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리더나 간부는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씁시다. 누구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났다. 고맙다. 라고 말합시다. 직원이나 팀원은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바꾸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왜 나보고만 그래? 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있으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다입니다. 회사 내에서 상하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고 서로 칭찬하며 서로 배려할 때 일하기 좋은 직장, 흥미 있는 직장, 회사에 자부심을 갖는 직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박영호 교수님과 알겠죠? 네. 안 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할 거예요. 예, 지금은 오늘부터 5일 동안은 임가공 편인데, 임가공이 이제 제조, 이제 조립하고 만들고 분량 검사하고 납품, 오늘 100개를 만들어내면 100개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내일은 200개를 만들어내면 200개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리고 동료가 30%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면 내가 나머지를 만들어서 완성을 시키고, 이런 분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안전, 보건, 위생, 그리고 이런 예방 수칙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일 동안 이렇게 오후에 여러분들이 1시 반에 오시면 가볍게 인사하고 수석 체크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수칙, 염두해야 될 수칙들을 재미난 영상으로 보여줄 테니까 피곤하면 쉬엄쉬엄 들으면 되고 보면 되고 질문 있으면 중간에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기 위해서 오늘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내일 또 나는 얘기를 해줄 거고 중요하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이것들을 인지하고 좀 더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중요한 직무를 따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잠시만요. 네, 건강에 대한 자료 하나 더 볼게요. 시작. 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업건강협회 회장 장혜선입니다. 여러분들 최은혜입니다. 일할 때 내가 아까부터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야? 두 글자? 안전. 안전. 그리고 그 관련된 것들이 이제 보건, 건강, 그렇죠? 그래서 더울 때 일하는 거, 물, 휴식 다 지금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인지를 하고 안전하게 항상 주변에 뭐가 없나 출근할 때도 차 조심하고 안전 교통사고 조심하고 출근해서도 더울 때 땡볕에 내가 휴식하고 물 많이 마시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고 그렇게 일을 해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돈을 많이 벌면서 오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았죠? 자, 건강관리 수칙에 대해서 짧게 10분 동안 볼 거니까 요거 보면서 직업건강협회 요거 보면서 좀 힘들면 누워서 봐도 되고 하니까 편하게 봐요. 난 뭐라고 안 해? 건강관리 10대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건강이죠. 여러 단체에서는 대중들이 건강행동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건강수칙을 제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수칙들에는 직장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직장인만을 위한 건강수칙이 따로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직장인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유해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직업건강협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10대 건강수칙을 제정하여 직장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직장인 건강관리 수칙 제정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에 맞는 분야별 필요 요소와 관련 건강 문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것을 국가 데이터 및 기존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건강 문제를 파악하였고, 그거를 문항 고찰과 관련 요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연구진 회의를 통해서 무당 정리를 하고 2번의 전문가 대파이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노사 및 학계 전문가 자문회를 통하여 최종 수치관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증진, 건강보호, 정신건강, 작업조건, 작업환경 5가지 분야와 10가지 회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직장인 10대 건강수칙을 세도록 합니다. 아까부터 내가 얘기했죠? 운동 많이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리고 식생활, 먹는 거 중요하고, 수면하고 휴식, 그리고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대인관계가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 실천하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의사소통 중요하다고. 네. 나머지들은 이제 크게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것들도 아니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 잘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직장 생활에서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요즘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단으로 걷는 것도 운동도 되고 좋대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높은 층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게 여름이나 이럴 때는 더 좋겠죠? 전반적인 기초 체력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무직 근로자 집단이 유의하게 인기에 나타났습니다.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주간 동료와 함께 30분 준비기간 걷기를 주 3회 실시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열정, 기분 전환, 긴장감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짧은 운동, 즉 여러 번 운동하고 또 주당 3일, 10분씩 3회를 운동하는 것을 20주간 운영하였을 때 최대 산소 소비량이 높아졌고 또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앉아있거나 고정적인 자세로 근무하는 직장인에게는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기분 전환을 넘어서 신체적인 건강에도 유의하게 좋게 나타납니다. 2번째,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말고 절주하는 회식 문화 만들기입니다. 소량의 술이라도 직장인의 집중력과 조정력을 떨어뜨리고 주의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술과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 전 또는 도중에 음주하는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봐도 되는 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술 안 먹죠? 네. 뭐 직장에 들어가면 맥주도 한잔 할 수 있고 조금씩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뭐든지 적당하게 조금만. 것을 피해야 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4주간의 전속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강 기능 지표와 그리고 스타 딜리버리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 근로자의 질병 비용은 최대 21.5배까지 높아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균형과 절주는 사업장의 결근율 및 생산시간 손실, 사업장 육지 관리를 위한 상황에 그러면요. 정도에서 내가 맛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냥 저건 그냥 이제 금방 끝낼게요. 사무직 근로자는 비만과 관련된 식행동 점수가 높고 생산직 근로자보다 비만의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생산직 근로자는 식사의 질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사무직 근로자보다 기혈압이나 비만의 발병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올바른 식습관. 식습관을 생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되고 4번째, 매일 제일 중요한 건 2시간 수면하고
근무 시간 중에 주기적으로 휴식 시간 갖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내 15년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보면 일정한 시간이 잠들고 일어나는 등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갖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카페인 음료, 술, 담배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전국 4곳에 사는 건강인을 15년 이상 추적 관찰하고 사망자에 대해서 수면 시간과 사망 위험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면 7시간 자는 사람들이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주의적으로 취하여 제일 중요해요. 지키는 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5번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받기. 우리가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무슨 감염병으로 유행을 했어요? 코로나. 정답. 코로나 때문에 다들 엄청 고생했잖아, 그죠? 앞으로도 어떤 감염병이 유행할지 몰라. 감기나 이런 독감, A형 독감, B형 독감 이런 거 있죠. 꼭 시간 있으면 병원 가서 독감 주사를 맞아야 그 후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인이 받아야 될 예방접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루엔자의 접종 대상은 만 50세 이상 성인이고 또 폐렴 기준의 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성인입니다. 그리고 파상포, 디프테리아, 에디레 등을 접종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의 접종 대상은 만 60세 이상 성인이고 또 A형 감염의 접종 대상은 만 20세 이상 성인입니다. 이외에도 감염병 유행 시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건강진단과 암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기입니다. 10년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들은 암과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원인의 사망률의 감소가 유의하였습니다. 검진 횟수가 높은 분일수록 11년 동안 지출 평균 의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중증질환 발생 예방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하루 10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스트레스 완화 방법 중에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보고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고 또 본인이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은 내면화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고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또 주변을 들어보고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동료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루 시간을 점검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 실천하기입니다. 직장 내에 상호 존중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를 보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 반응, 스트레스, 소진, 조직 몰입에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의사소통은 동료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토론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가진 것이 중요한데 동료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성찰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공감하고 눈을 맞추고 걱정해주는 목소리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에 있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와 직업 윤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번째는 작업 시작 전에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많은 경우 근골격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근골격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활력감을 높이고 통증에 대한 조절도 가능하고 통증에 대한 걱정을 호전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동료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시작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료와 함께 한다면 더욱 즐거울 수 있겠죠? 네, 10번째, 직장의 유해 요인을 알고 정확한 보호구 착용하기입니다.
이혼 요인으로부터 직장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호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보호구는 사고 예방에 소극적인 대책이지만 작업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품인 것입니다. 직장인은 근무 시 건강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할 경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구의 특성, 성능, 착용법을 잘 알고 착용해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직장생활에서 배당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하기. 2번,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말고 결주하는 회식 문화 만들기. 3번, 규칙적으로 골고루 알맞게 먹고 야식하지 않기. 4번,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수면하고 근무 시간 중에 주기적으로 휴식 시간 갖기. 5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받기. 6번, 건강진단과 안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기. 7번, 하루에 10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갖기. 8번,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 실천하기. 9번, 작업 시작 전에 스트레칭하기. 10번, 직장의 유해 요인을 알고 정확한 보호구 착용하기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이 10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네. 네. 의사소통이란 뭘까요? 우리가 다 근무하다가 일을 하다가 끼임이라고 해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 어디에 몸이 끼거나 손가락이 끼거나 발가락이 끼거나 그럼 큰일 나거든요. 제가 끼임 관련된 교육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같은 다양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PC 혹은 모바일 사람을 치열한 사업 현장에 안전을 위해 온갖 정보를 검색해 알려주는 이쪽으로의 검색. 선생님입니다. 지금 각종 다양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PC 혹은 모바일만으로도 검색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인터넷 뉴스나 SNS 등을 통해서 다양한 안전 정보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검색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그 예방 대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조종의 폭풍 검색. 지금 출발. 오늘의 키워드는 끼임제입니다. 끼임제는 말 그대로 산업 현장에 발생되는 기계나 설비에 몸의 일과 끼면서 자, 우리가 인가공을 하더라도 제조업 현장에서는 손가락이 어디에 껴.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혹은 이 팔꿈치가 껴, 몸이 껴, 무릎이 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비가 오고 장애를 얻고 혹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항상 보호구 착용, 그리고 주의를 살피고 꼭 조심해야 되고 2인 1조가 돼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파트 인가공에서는 당연히 바리스타나 베이커리 이런 데는 사실 막 끼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제조업 파트를 안 갈 수도 있어. 가게 된다고 하면은 제조업을 하면서 이 끼임도 항상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요거 하나 보고 나서 쉬는 시간 갖고 다시 와서 질문하고 질의응답 받고 이제 집에 보낼게요.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해야 되니까 다들. 네. 다들 학교 여기 오는 거 멀지 않고 할 텐데 다 버스 타고 집에 가나요? 버스 타고. 비가 오고 택시 타고 가요. 근데 지금은 비가 안 와요.
근데 아마 안 할 거야. 밤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밤늦게.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피해자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인부터 살펴봅시다. 해야 할지 서침의 조동이 어떤 시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0% 이상이 피해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이지 피임사고 예방이 심합니다. 특히 이런 피임사고는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피임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여러 다른 상황도 있겠지만 피임사고는 평상시 작업을 할 때보다 정비나 보수, 청소처럼 평소에 자정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계를 끄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거나 끄더라도 동료 작업자가 그 상황을 모르고 기계를 같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놀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임 사고의 주 원인은 대표 10대 기계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 빨라. 예, 빠르게 올라옵니다. 컨베이어 맞습니다. 컨베이어 포함되고요.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그렇죠. 크레인도 해당하죠. 자, 그의 기인물은 뭐가 있을까요? 그의 기인물 프레스 그런 지금 댓글 중에 기인물이 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기인물은 재해 원인이 되는 물건이나 환경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서는 재해 원인이 되는 기계나 혈기를 말하는 거죠. 그 사이에 아이디 안전천재분 댓글로 피임사고의 10대 기인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리프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화재기 분쇄기, 식품 가공용 기계, 수출 성형기, 프레스. 정확합니다. 정답.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피임사고의 10대 기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베이어. 사실 컨베이어의 경우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해요. 우리 인가공 현장에서 컨베이어가 간단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끼면 큰일 나요. 최악의 경우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기다리는 때 적용하고 있어서 위험 구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인가공이 이런 데서 이제 조립을 막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데 팔이나 손가락이 끼어가. 손가락이 절단되고 아프고 큰일 나겠죠. 손톱도 빠지고. 부품의 벨트라고 부르는 또 우리 컨베이어예요. 자, 보시죠. 전동식 발생한 사고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원을 끄지 않고 이물질 제거하려다가 손목에 벨트에 끼는 사고가 나고 다시 사고 역시 여러분들 잘 봐봐요. 물론 전원을 끄고 작업을 했어야 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전원을 안 끄고 작업을 했어. 잘 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계가 돌아가. 이물질 제거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팔이 끼는 거야. 사고 역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 피나고 팔 절단되고 119 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멈춰 있더라도 멈췄으니까 일을 해야지 하고 뭔가 안에 뭐를 닦거나 뭐를 빼내거나 뭐가 저기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빼야지. 전원을 안 껐어. 그러면 난리 나요. 항상 전원 버튼을 꺼야 그냥 코드를 뽑아야 밑에 있는 거를 줍고 뭐를 살펴보고 닦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 화면 보이죠? 네, 바로 그냥 절단 나요. 물론 전원을 끄고 작업을 했어야 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줄이 잡아당겨서 컨베이어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풀코드 스위치 타입의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겠죠. 그 외에도 능력을 전달하는 부분에는 덮개나 방어막을 설치해서 작업자의 접촉 자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컨베이어를 넘어가야 할 경우가 있다면 컨베이어 위로 건널 그릴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는 것도 사고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오르락 내리락 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기나 리프트죠. 엘리베이터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재해자가 엘리베이터는 큰일 나죠. 그리고 그중에 사망자가 39명이랍니다. 이 사고는 A씨가 리프트 PT를 청소하던 중에 위층에 있던 다른 근무자가 청소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문방구 하단 버튼을 누른 순간
PT에서 작업하던 제자가 그대로 운반부에 1인 사고. 이렇게 다른 작업자가 미처 모르고 순간기나 리프트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운반부의 출입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아예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출입문 연동 장치, 즉 인터로 설치가 필수입니다. 이외에도 갑자기 리프트 운반부가 하강하며 바닥이나 주변 구조물에 끼이는 사고가 많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리프트 운반부가 전격 속도를 추가하여 하강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하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낙하 방지 장치 설치가 필수입니다. 다음 기물 볼게요. 그렇습니다. 크레인과 관련한 사고 영상인데요. 이번 사고는 제자가 천장 크레인 전복 중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죠.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과 건물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트레인의 주행로에 스토퍼를 설치해서 작업자의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비상 상황 발생 시 운전 정지 등 안전 조치를 위해서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 내용을 주변 작업자에게 사전에 공지해야겠죠. 다음은 그렇죠. 지게차인데요. 지게차는 어떤 사고가 있는지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알 수 있듯이 넘어지는 지게차의 아이고, 그리고 후진하는 지게차 PP에 걸리는 사고로 비롯해서 화물 상처 작업 중에 인가공 제조 현장에서 지게차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후진하는 지게차는 아이고, 지게차는 운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전벨트를 하고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누르시고요.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쉽게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해서 후방 충돌이나 피해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지게차의 이동 통로와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구분하고 작업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해야 피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식품 가공용 기계. 식품 가공용 기계에는 양념 납기, 식품 분쇄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대부분 이런 식품 가공용 기계에 의한 피해 사고는 기계 내부를 청소하거나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 보는 사고 또한 청소 중 발생했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 가공용 기계와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비에 식품을 넣을 때 손으로 직접 넣기보다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넣음으로써 손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거나 손이 말려 들어가면 큰일 나요.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어깨를 설치해서 신체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끼임 사고, 대부분의 끼임 사고는 수리나 점검, 청소 중에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통 대책은 반드시 작업 전에 기계의 전원을 꺼야 한다는 겁니다. 딱 하나만. 전원을 끈다. 전원만 꺼도 80% 90% 사고가 안 나요. 네. 인가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습을 하든 어디 만약에 취업을 하든 가서 이제 제조업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인가공을 해. 뭐를 조립을 하고 막 해. 근데 그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여러 것들이 기계가 막 돌아가고 있잖아. 거기에 손이나 발이나 손가락이 끼잖아. 큰일 나요. 반드시 그 안에 무언가의 작업을 청소를 하든가 뭐를 꺼내거나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요거 하나만 명심하면 돼. 알았죠? 네. 오늘 수업은 크게 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을 하는 것만 저는 바래요. 그러려면 항상 보건, 건강, 예방, 안전, 수칙 전부 다 준수해야 되고 이런 사고나 재해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의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예.